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PC의 부팅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파워 서플라이의 메인 전원이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PSU가 메인 전원을 구동하기 위한 메인보드에서 부팅회로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에 못지않게 PC가 파워 버튼을 눌러서 모니터 화면에 운영체제가 부팅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수리하는데 좀 어떤 그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럼 메인보드의 부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메인보드의 부팅 프로세서는 파워온 버튼을 눌러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고 부팅 회로가 신호를 받아 전원 소켓 파워온 16번 핀에 0V 저압 신호를 보내면 파워온 16번 핀에 5V가 0V 전위로 바뀌어 ATX 파워 메인 전원이 동작하고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전원 공급과 파워구 시그널이 공급된다. 메인보드 동작 조건은 각 장치 전원 공급, 클럭 신호 공급, 리셋 신호 공급 등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메인보드 쪽에 메인 전원이 우리가 그 220V 전원을 컴퓨터에 꽂으면은, 그러니까 꽂으면 어떤 게 먼저 나온다 그랬죠? 스탠바이 전원 5V와 파워 온 전압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전압은 우리가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기 전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파워 온 전압은 뭐냐면은 부팅 회로가 이 신호를 받아서 내부 처리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뭐냐, PSU 파워 서플라이는, 특히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는 전이차를 이용했다. 즉 우리가 220V 전원을 넣게 되면은 파워 온 전압만 출력이 되는데 그 전압을 0V 전위로 떨어뜨림으로써 메인 전압이 기동한다. 그래서 5V, 12V, 3.3V 파워고 시그널이 나와서 메인보드에 공급한다. 그러면 파워 온 전압 5V를 0V로 떨어뜨리는 그 회로가 뭐냐, 바로 부팅 회로라는 얘기죠. 부팅 회로. 그래서 부팅 회로는 나중에 이제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보통 이제 IO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IO하고 사우스 브릿지하고 공조해서 어떤 저압 신호를 만들어내는, 아니 스위칭 신호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게 있고, 하나는 또 뭐냐면은 사우스 브릿지 또는 IO를 거쳐서 그 신호를 어떤 그 스위칭 TR이나 FET를 통해서 0V 전위를 떨어뜨리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작의 방법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조사에서 설계자들이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부팅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본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본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 본체를 통해서 처리 신호가 된 게 이 신호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우리 모니터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외부에서 입력하는 이런 마우스나 키보드 같이 입력 장치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떤 내부 명령을 받아서 CPU가 처리해서 그래픽 카드에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추적되는 경우가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역할들은 이 안에 있는 메인보드에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우리가 메인보드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전원 공급 라인이라든가 어떤 그 버스, 데이터 버스라든가 어드레스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모든 어떤 이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CPU와 칩셋과 또 메인 메모리와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와 서로 교신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부팅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란 PC가 켜진 후에 운영체제가 실행되기 전까지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의미하며, 부팅되는 과정으로는 첫 번째는 AC 220V 전원을 ATX 파워에 인가하면 파워온 DC5V와 스탠바이 DC5V가 출력되고, 스탠바이 DC5V 전원은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LDO 레귤레이터로 입력되어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 DC 3.3V로 다운하여 시모스 회로와 부팅 회로의 전원을 공급, 동작대기 상태가 되며 파워1 DC 5V는 ATX 파워, 메인 전압 동작을 위한, 즉 파워구 시그널 생성, DC 12V, 5V, 3.3V, 마이너스 12V 전원을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NPNTR 컬렉터에 인가되어 동작되기 상태가 된다. 스위칭 NPNTR 이미터는 접지되어 있다. 두 번째는 파워 온 버튼을 누르면 파워1 트리거 신호가 I/O 칩을 거쳐 사우스 브릿지 칩으로 전송되어 파워1 제어 시그널이 스위칭 TR 베이스에 인가되면 컬렉터에 대기하고 있던 DC5V가 에미터로 흘러 DC5V에서 DC 0V로 전위차가 발생되어 파워1 전압은 0V로 다운, ATX 파워 메인 전압이 동작을 시작한다. PC 파워의 메인 전압은 전위차를 이용하여 동작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 번째는 ATX 파워 메인 전압이 동작을 시작하여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각 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네 번째는 ATX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3V에서 5V의 파워구 시그널을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 보내면 EPG 신호는 CPU, 노스 브리지 칩, 사우스 브리지 칩에 분배되어 인가되며 사우스 브리지 칩의 PG 신호 작용은 내부 리셋 모듈에 유입되며 그 밖에 PG 신호는 사우스 브리지 칩을 통과하여 클럭 제네레이터로 인가되어 리셋 신호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는 사우스 브리지 칩으로부터 클럭 제네레이터로 리셋 신호가 전송되면 클럭 제네레이터가 동작을 시작하고 클럭 제네레이터의 주파수 분할을 통해 각 장치에 클럭 신호가 전송되며 사우스 브리지 내부에 리셋 모듈이 동작을 시작하여 사우스 브리지 칩과 메인보드의 하드웨어 부품이 리셋되며 리셋 후 CPU 동작이 시작된다. 여섯 번째는 CPU 작동 시작 후 CPU는 메모리 특정 번지로 로드된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실행하여 메인보드 각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포스트 과정을 통해 자체 검사 과정이 실행 후 시모스에 설정된 첫 번째 부팅 디스크에 있는 MBR 영역에서 부트로더를 읽어들여 메모리로 로딩되며 부트 매니저를 실행하여 운영 체제가 부팅을 시작한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컴퓨터가 그 모니터 화면에 운영 체제가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과정인데, 물론 중간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알아도 컴퓨터가 부팅이 돼서 운영 체제가 우리 모니터에 나타날까지의 과정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수리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TV 그 수리 과정 때도 특히 이제 그 SMPS 동작 원리 그런 거에 비해서 메인보드는 좀 이렇게 이론이 좀 복잡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메인보드를 잠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이 한 메인보드 PCB에 통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통합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조각조각 나눠져서 이런 부분이 파트별로 해서 떨어져 나와서 우리 TV처럼 뭐 SMPS다, 메인보드다, T컴보드다, OSD보드 나눠주면은 좀 더 그 찾기가 좋겠는데 이렇게 통합해서 전부 다 유기적으로 얽히다 보니까 이것이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우리가 두 가지 전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보라색 단자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5V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 단자를 통해서, 파워 온 전압이 일로 나오는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 전압은 뭡니까? 파워온 스탠바이 전압 5V는 우리가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대기 전원을 쓰는 거고, 요 파워온 전압은 뭡니까? 파워온 전압은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는 하나의 스위칭 신호로 쓰는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메인보드가 다른 회로가 다 정상이라고 그래도 일단 부팅 회로가 문제가 됐을 때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부팅 회로가 동작돼서 메인 전압이 기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5V, 12V, 3.3V 파워고 시그널이 나와야 메인보드에 정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부팅 회로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PS에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메인 전압을 메인보드에다 주지 않다 보니까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팅 회로는 다른 회로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부팅 회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뭐 부팅 회로는 어떻게 동작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뒤에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팅 회로가 동작이 됐을 때 이제 모든 이제 그 컴퓨터에서 중요한 것들은 뭡니까? CPU, 사우스 브리지 칩, 사운드 칩, 그 다음에 뭐 SPI 플래시 롬이라 해가지고 우리 TV에서 MCU라고 얘기했는데 메인보드에서는 이걸 SPI 플래시 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안에 이제 폼웨어,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IO 칩, 그 다음에 랜 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메인보드 뒤에 보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가느다란 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보면 데이터 라인하고 어드레스 라인하고 전원선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동작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특히 메인보드는 TV 메인보드와 틀려서 어느 한 부분만 문제가 돼도 안 되겠죠. 물론 TV 메인보드도 어떤 부분이 안 되면은 동작이 안 되듯이, 하지만은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류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요것이 이제 메인보드의 큰 뭐 단점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정밀한 기계다 보니까 그러겠죠. 요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컴퓨터 부팅 프로세서는 요렇게 동작되고 있다는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머릿속에 각인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SMP 수리할 때 그 블록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서 문제가 생기면 요거는 뭐 대부분 2차 측이겠구나, 요건 스위칭 부분이겠구나, 요렇게 감을 잡듯이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수리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아까 그 CPU, IO 칩, 사우스 브리지 칩, 랜 칩, 뭐 SP 플래시 바이오스 이런 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참 다 그 정보통신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가느다란 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들이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눈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느다란 선들이 있죠. 이렇게 뭐 굵은 선도 있을 거고 가느다란 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선들이, 이걸 우리가 이제 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버스. 그럼 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버스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세서, 메모리, 주변 기기 등의 컴포넌트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버스이다. 버스의 종류는 CPU 내부에서 레지스터들을 연결하는 내부 버스와 CPU와 기억 장치, CPU와 입출력 장치, 입출력 장치 간을 연결하는 외부 버스가 있다. 외부 버스는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제어 버스, 그리고 전원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판 위에 가는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외부 버스이고 내부 버스는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불리우며 L2 캐시와 CPU를 연결하여 주므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 메인보드는 CPU와 함께 여러 소자들이 복잡한 회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CPU나 기타 장치들이 데이터를 이동시켜주는 통로라고 볼 수 있는데 CPU가 두뇌의 역할이라면 버스는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요것이 이제 버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 이런 메인보드 수리를 하면서 납땜하는 이런 부위들이 있는데, 이런 부위들. 여기 지금 요 납땜하는 그 솔더링 할 때 이 부분을 쳐가지고 이 패턴을 갖다가 끊어먹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랬을 때는 버스 역할이 뭐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버스들은 아까 말한 데이터 버스도 있을 거고, 어드레스 버스도 있을 거고, 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라인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패턴이 실패턴들이 많은데 끊어졌을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걸 수리해드려도 결론적으로 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 하나하나는 지금 여기 그 버스의 개념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PCB를 이렇게 보시면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동판에다가 우리가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회로분만 남고 나머지 이 동판들은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됐지만 이 상태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보통 잉크들이 이렇게 뭐 초록색이라든가 아니면 고동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그 도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솔더 마스크 잉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칠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좀 설명을 해놨죠. 예, 그래서 어떤 그 회로에 어떤 산화 방지라든가 쇼트 방지라든가 오염 어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놓는 거죠. 만약에 이 솔더 마스크 잉크가 칠해져 있다 않다 그러면은 이 구리는 특히 산화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이제 뭐 요런 솔더 마스크 잉크도 손상이 안 되게끔 우리가 솔더링, 디솔더링 할 때 주의해야 되고, 특히 실패했던 부분들은 지금 요즘 나오는 이제 메인보드는 진한 고동색으로 이게 도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로들이 잘 보이질 않는데, 옛날에 이렇게 연한 초록색이라든가 연두색이라고 얘기하죠. 또 노란색 같은 걸로 솔더 마스크 잉크 칠했을 때는 이 회로들이 잘 보여서 회로 추적하기가 좋았는데, 요즘 회로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회로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진한 그 고동색으로 솔더 마스크 잉크를 주로 이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솔더 마스크 잉크가 연한 녹색이라든가 노란색으로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 메인보드 PC 기판은 에폭시 수지 기판을 써요. 유리섬유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화가 잘 안 되지만, 열이 많이 나는 부분, 여기 좀 보면 좀 누렇게 눌었죠. 이렇게 눈에 눌어서 육안 검사했을 때, 아, 요 소자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온 메인보드들은 이 진한 고동색으로 되어 있어서 열화 부분을 체크하기가 육안으로 힘듭니다. 또 그런 단점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버스는, 요런 버스들은 우리가 솔더링 할 때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죠. 저도 이 솔더링, 디솔더링 할 때 인두 팁이나 이런 것을 쳐가지고 이 패턴을 끊어먹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초보 시절에는.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눈에 잘 그 솔더 마스크니까 짙은 고동색으로 있으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루페나 이런 걸 봐가지고 솔더링 부위 그쪽에 이 패턴들이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가 수리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TV라든가 모니터에서 AD보드, TV 모니터나 아니면 TV 메인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뭐예요? MCU에 있는 우리가 폼웨어죠. 폼웨어. 걔가 손상이 되면은 모니터나 TV에서는 전자 회로를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메인보드에서는 뭐냐면은 이 바이오스라는 자체가
물론 바이오스는 우리가 내부에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여러 개의 어떤 그 기계어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SPI 플래시롬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 루틴들이 있어요. 뭐 하드웨어를 체크하는 어떤 기능도 있고 어떤 그 SSD나 아니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부팅하는 그런 루틴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여기 지금 MCU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바이오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죠? 요게 이제 SPI 플래시롬 TV 모니터에서 MCU다. 요 안에 이제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바이오스라는 얘기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즉 입출력을 관장하는 데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서 바이오스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하나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하드웨어 소프트 간의 그 교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출력 신호를 우리가 서로 간에 교신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는 어떤 시스템을 그 문제가 있는지를 하는 포스트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바이오스가 개입돼서 한다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바이오스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옛날에 바이오스는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PLC 32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그 SPI 플래시롬을 썼어요. 요거. 그래서 요게 뭐 소켓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롬만 착탈식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요런 SOIC 8핀 타입, 좀 요렇게 돼 있었죠 메인보드에. 그 다음에 D형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요렇게 솔더링 돼 있는 게 있고 소켓에 꽂아 쓸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즘 나온 메인보드들은 이런 타입을 잘 안 써요. 안 쓰고 지금 보면 반 BGA 타입으로 되어 있는 QFN 타입이라는 그 SPI 플래시 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이거 PLC 32 타입도 소켓에 꽂아져 있지 않을 때는 이 솔더링이가 굉장히 아주 난해한 부분이 많았어요. 냉납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게 불량이 났을 때는 우리가 소켓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여기다 착탈하는 방식으로 개조를 하기도 했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지금 PCB 그 홀에 이 다리 그 딥형 타입의 어떤 그 SPI 플래시롬을 삽입해서 솔더링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요것도 귀찮아서 요것도 소켓을 여기다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여기다 착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메인보드들은요 바이오스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메인보드는 바이오스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개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그냥 문제없이 썼는데 모니터하고 TV 쪽에 우리 포면은 틀리죠. 비공개사항이죠. 예. 근데 메인보드는 좀 수월한 게 이런 것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걸 안 쓰다 보니까 이제 QF탄 요걸 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솔더링 아이가 아주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요 양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양쪽에 지금 요 단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부분에 그라운드 단자라고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걸 생각 안 하고 요 양쪽만 그 열풍기로 지져가지고 뛰면은 결론적으로 뭐 패턴이 손상이 되거나 얘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요즘에 그 나오는 또 바이오스들은 또 그런 부분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스라는 게 먼저 알아보죠. 바이오스란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의 약어로서 컴퓨터는 하드웨어, 즉 기계이며 하드웨어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므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운영체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컴퓨터는 하드디스크에서 운영체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컴퓨터가 동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 즉 바이오스 또는 펌웨어라고 불리우는 기계어 프로그램들을 메인보드,
SPI 플래시롬 칩에 저장시켜 놓고 컴퓨터 파워온 버튼을 누르면 제일 먼저 SPI 플래시롬 칩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읽은 후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CPU를 동작시키고 메모리를 동작시키고 화면을 보여주고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바이오스는 메인보드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화면에 표시하며 어떻게 디스크에 저장을 할 것이며 어떻게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한 기계어 프로그램이다. 즉, 바이오스는 컴퓨터에서 전원을 켜면 제일 먼저 컴퓨터의 제어를 맡는 프로그램이며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사이의 연결과 번역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역 활자로서 하드웨어의 즉시 응답 요구를 처리하고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부분을 관여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바이오스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원을 켜서부터 전원을 우리가 그 컴퓨터를 종료할 때까지 이 바이오스, 그래서 우리 바이오스를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우리가 관장하는 놈이다 하는 얘기죠. 얘가 계속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스가 문제가 되면은 컴퓨터 이상 증상 또는 부팅이 안 되는 증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 바이오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안에는 이게 일부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의 그 루틴이 있습니다. 서비스 루틴, 스타트업 처리 루틴, 서비스 루틴, 하드웨어 인터럽 처리 루틴이 있어갖고, 요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라는 놈은 뭐냐면은 우리가 포스트, 컴퓨터를 켰을 때 주변 기계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SSD나 하드디스크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인스톨 해놓은 부분이 있죠. 거기는 운영체제를 부팅하는 역할을까지 하고, 얘는 일단 종료가 되는 거죠. 제어권을 이제 운영체제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가 중간에 어떤 뭐 데이터를 읽어라, 프린터를 하라, 아니면 뭐를 모니터에 띄워라, 이런 것들은 바이오스의 서비스 처리 루틴에 의해서 이런 입출력을 담당하는 놈이 바로 서비스 처리 루틴이다 하는 거죠. 하드웨어 인터럽 처리 루틴은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가 갑자기 쓰다가 중지가 돼 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뭡니까? 쉬운 예로 키보드에 있는 Alt 컨트롤 델리트 키를 눌렀을 때 우리가 뭡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런 것도 우리가 뭐냐면은 하드 인터럽 처리 루틴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처리를 해주는 거다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 컴퓨터 쪽에 이 바이오스라는 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스 쪽에서 바이오스 동작되는지 안 되는지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스 여기 보면은 뭐 8개 다리, 뭐 SR18핀이든가 딥 형태의 8다리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클락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데이터 쪽에서 어떤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는 거지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TV 수리할 때도 MCU 쪽에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클락이 제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건 이제 뒤에 수리 부분에서 좀 얘기할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컴퓨터가 데이터 처리할 때 바이오스가 개입되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윈도우에서 디스크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읽으려 할 때 가장 먼저 윈도우즈는 커널에 있는 디스크 데이터를 읽는 함수를 실행하고 커널은 장치 드라이버에 있는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는 관련 함수를 실행한 후 드라이버 함수는 바이오스의 서비스 루틴을 이용해 메인보드의 사우스 칩셋을 컨트롤하여 디스크 헤드를 움직이거나 데이터가 있는 위치를 찾는 등의 동작을 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읽어준다. 이처럼 바이오스는 디스크의 데이터를 읽고 쓰고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이며 모니터 화면에 문자나 그래픽을 출력하는 등의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본적인 기능들을 수행한다. 바이오스가 하는 일은 이런 입출력 기능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컴퓨터의 전원이 켜지거나 리셋 키를 눌러서 초기화를 할 때에도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동작시킨다. 자, 이것이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의 과정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을 할 때는 이 바이오스가 항상 개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잠깐 보여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 체계는 맨 밑에가 우리가 하드웨어 장치들이고, 그 위에 바이오스가 있고, 그 위에 장치 드라이버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는 동작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하드웨어는 정상인데 바이오스가 문제됐다. 당연히 동작이 안 되겠죠. 또 하드웨어 바이오스가 정상이라도 우리 장치 드라이버, 뭐 그래픽 드라이버라든가 사운드 드라이버라든가 램 드라이버 이런 게 설치가 안 됐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운영체제가 깨지면 말을 할 수도 없고, 다 이런 운영체제까지 정상인데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가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이 바이오스가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스타트업 처리 루틴, 서비스 처리 루틴, 하드웨어 인터럽 처리 루틴 이 세 가지가 공존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거의 그 입출력을 도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참조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바이오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는 크게 이제 우리가 그 아미라는 바이오스하고 어워드 바이오스하고 포닉스라는 바이오스에서 만들어내는데, 요즘 이제 주로 이제 포닉스라는 바이오스는 잘 안 쓰고 아미하고 그 어워드 바이오스를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팅할 때 그 바이오스 만드는 회사가 위에 나타나요. 근데 보통 보면 아미 바이오스, 어워드 바이오스를 많이 씁니다. 이 회사에서 바이오스를 우리가 스탠다드 바이오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스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라 해가지고 요런 형태, 그죠? 요즘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CUI 방식으로 요렇게 썼었지만은, 요즘은 뭡니까? UEFI 바이오스에서 GUI 인터페이스를 가진 요렇게 그래픽 형식으로 된 이런 바이오스를 씁니다. 이런 바이오스를. 그래서 레거시하고 UEFI의 어떤 그 크나큰 단점은 뭐냐면, 옛날에서는 이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을 우리가 2기가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테라를 난다, 뭐 10테라를 난다 그러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3테라다 그러면 뭡니까? 뭐 2테라, 1테라를 파티션 나눠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는데, UEFI 바이오스로 가면서 그런 제약을 풀어버렸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통과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뭐 역할도 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그 UEFI 바이오스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가서 요거를 이제 레거시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UEFI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레거시 UEFI 다 지원할 것이냐,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온 것들은 아예 못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바이오스가 구형 바이오스냐 신형 바이오스냐, 그 역할은 좀 뒤에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의 그 부팅 과정을, 운영체제 부팅 과정을 잠깐 좀 다시 살펴볼게요. 바이오스 기반의 PC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과정은, 첫 번째는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바이오스가 실행되고, 바이오스는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들의 문제가 없는지를 간단하게 체크를 시작하며, 두 번째는 모든 하드웨어의 체크 시 문제가 없다면 바이오스는 CMOS에 설정된 첫 번째 부팅 장치를 확인하며, 세 번째는 바이오스는 첫 번째로 설정된 디스크의 첫 번째 섹터인 MBR을 읽어드린다. 네 번째는 디스크의 MBR에는 코드 영역과 파티션 테이블이란 것이 존재하는데, 코드 영역은 디스크로 부팅을 시작하기 위한 작은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공간이며, 파티션 테이블은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티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공간이다. 바이오스는
MBR의 코드 영역에 기록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코드 영역에 기록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파티션 테이블 영역을 검색하여 현재 디스크에 존재하는 파티션들 중 활성으로 마크된 활성 파티션을 찾았다면 해당 파티션의 부트 섹터를 읽어드리라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부트 섹터에는 현재 파티션에서 찾아야 돼 부트 매니저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으며 파티션에서 해당 부트 매니저를 찾았다면 부트 매니저를 실행한다. 여섯 번째는 부트 매니저는 필요한 설정을 참고하여 운영체제 부팅을 시작한다. 참고로 바이오스는 레거시 바이오스와 UEFI 바이오스의 두 가지 버전이 있으며 요즘 출시되는 메인보드는 GUI 방식을 채택한 UEFI 바이오스를 적용하고 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그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제가 표현을 조금 해놨는데 그러니까 바이오스를 부팅되는 과정은 바이오스의 첫 번째 그 MBR 디스크에 첫 번째 디스크에 MBR을 검색을 하고 활성 파티션의 부트 셋을 찾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부트 매니저를 실행해서 운영체제가 부팅된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 그게 이제 그 아까 말한 바이오스는 스타트업 처리 루틴 안에 보면은 포스트하는 과정과 운영체제를 디스크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루틴들이 있다고 그랬죠. 걔를 실행하면 이렇게 이제 그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데 이 부트 로더라는 게 우리 부트 매니저를 우리가 부트 로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운영체제를 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걔가 부트 매니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운영체제를 끌어다가 부팅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XP 시절에는 이거를 부트 매니저라고 하지 않고 NTNDR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니까 부트 매니저라는 거, 이 부트 로더라고 표시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운영체제를 이런 식으로 하드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오스 앱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정한 내용들은 우리가 CMOS, 즉 사우스 브리지 안에 CMOS라는 칩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 CMOS에 우리가 그 설정한 값을 참조로 해서 첫 번째 부팅 디스크가 어디로 되어 있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운영체제가 이렇게 부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레거시 바이오스하고 UEFI 바이오스 차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 디스크 볼륨을 최대 2테라밖에 지원 안 하지만은 지금 여기 그 GPT 방식의 즉 UEFI 바이오스에서는 우리가 18 엑사바이트 즉 제한을 거의 풀어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저장을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 MBR 디스크를 쓰지 않고 GPT 디스크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볼륨 하나로 갖다가 뭐 10테라다, 뭐 5테라다, 뭐 이런 걸 달아가지고 하나의 그 디스크 영역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이렇게 볼륨 디스크의 최대 크기를 이렇게 제약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뭐 데이터 용량 같은 경우 특히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거 저장하는 공간이 굉장히 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볼륨에서 관리하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은 파티션을 나눠서 뭐 어떤 각자 구분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영역을 갖다 하나로 할당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 컴퓨터 바이오스 우리가 바이오스를 갖다가 뭐 간혹 업데이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거기서 USB를 껴가지고 업데이트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나는 업데이트 안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보통 구형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그래픽 카드를 최신 거를 지원을 받으려는가 아니 CPU가 좀 약간 그거보다 나은 걸 하려 그러면은 바이오스 최신 버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거지 뭐 이걸 뭐 굳이 해가지고 뭐 구형 메인보드를 신형으로 가깝게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메인보드를 바꾸는 게 낫지. 그때나 우리가 보통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하는 거지 무작정 업데이트 한 데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스를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내 컴퓨터에서 할 수 있어요. 그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하고 R을 누르면 나타나잖아요. 실행창이. 거기서 요런 명령을 쳐가지고 MS-INFO 32.ex라고 치게 되면 요런 화면이 시스템 정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바이오스 버전 날짜가 있어요. 요거. 그래서 이것이 오래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에서 제조사에 들어가면은 바이오스는 공개 사항이잖아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다 업데이트가 돼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버전이 뭐 너무 높거나 그러면은 아예 부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한, 좀 많이 아시는 분은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권장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걸 참조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나오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메인보드에서 레거시를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좀 더 UEFI 쪽 바이오스를 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 수리하면서, 메인보드 수리하면서 또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고장 진단기, 포스트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 포스트 카드를 또 많이 쓴단 말이죠. 이 포스트 카드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보죠. 포스트란 파워온, 셀프 테스트의 약자로 컴퓨터 전원을 켰을 때 메인보드, SPI 플래시롬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프로그램 루틴에 의해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사양을 체크하며 초기 전원을 넣게 되면 CPU는 메인보드, 롬 바이오스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들여 처리하며, 이때 포스트카드는 바이오스가 실행되는 번지수를 보여주게 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번지수에서 멈추고 다음으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바로 멈춘 부위의 숫자가 고장 부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이다. 멈춘 부위의 숫자가 의미하는 고장 부위는 포스트 코드집을 참조하면 된다. 메이커 컴퓨터와 같이 OEM 바이오스는 전혀 다른 값을 출력하는 경우도 있어 고장 진단기는 참조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자, 우리가 이 포스트 고장,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를 쓰는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메인보드들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구조를. 하나의 모든 기능들이 PCB 한 장에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고장 요소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전원을 켜게 되면은 바이오스 쪽에 어떤 걸 우리가 포스팅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포스트 파운 셀프 테스트.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연결되는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그 바이오스는 세 가지 루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첫 번째 루틴인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주변 장치가 이상이 없는지를 바이오스가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루틴들이.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멈춰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번지수를 여기 지금 요 창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D1에서 썼다 그러면 이쪽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뜨고 나면 정상적인 거면 이 영영 값이라든가 나타나면서 이 화면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떤 것이 바이오스에 체크해서 이런 그 하드웨어를 체크했다는 게 나오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운영체제 부팅으로 넘어가죠. 이 제어권은 이제 얘가 포스트가 끝나면 제어권을 운영체제에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금 포스트 카드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PCIO 단자밖에 없는 것들을 많이 썼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PCI 슬롯은 없어지고 PCI 익스프레스 1으로 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PCI 단자도 있고 PCI 익스프레스 1 단자도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진 이제 그 포스트 카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CI 이런 방식을 안 쓰겠다고 얘기는 안 했죠. 공장의 산업용 장비들에서는 아직도 구형 메인보드를 쓰기 때문에 PCI 슬롯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 사실라 그러면 이제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구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포스트 카드는 참조용으로 쓰셔야지
이거를 뭐 믿고 아, 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LG, 삼성 같은 데서 OEM 바이오스를 쓰기 때문에 이 포스트 값이 전혀 우리가 일반 그 메인보드하고 틀린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포스트 카드는 참정으로 쓰면 되는 거고, 여기 나온 이제 포스트 코드들이 16진수로 나오는데 보통 이 포스트 카드를 사게 되면 포스트 코드집을 줘요. 그래서 이제 아미 바이오스, 뭐 포닉스 바이오스, 어드 바이오스 이렇게 이 종류별로 그 값이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 하고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돼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찾아서 아, 대충 어느 부분이구나. 근데 수리를 하게 되다 보면요, 아, 대부분 어떤 부분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이것을 사용할 때 이게 어느 부분이지 하고 많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경험이 좀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참조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리 이제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도 참조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추적 60분 할 때 추적의 범위를 좀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장 부위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빨리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TV 메인보드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니터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지그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가 고장 부위를 빨리 찾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쓰는 거다는 얘기죠. 그게 없이 미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리의 작업 공수를 갖다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늘리는 어느 원인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그들이 지금 많이 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요즘 메인보드, 신형 메인보드는 거기에 관련된 지그들이 이 제작하는 사람들이 그 수요가 별로 없는지 안 만드는 건지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요즘도 많이 좀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지그들이 메인보드 수리용 지그들이 있는지 찾아보는데 신형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나오는 또 메인보드들은 좀 고급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포스트 카드가 아예 장착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런 거 끼지 않더라도 이걸 봤을 때 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이오스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그 실행하는 이런 코드 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아, 대충 이 메모도 어디가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어떤 리셋하고 파워 버튼까지도 여기 제공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참 요즘 메인보드 값이 좀 비싼 것들은 이렇게 장착해서 나오는 것도 있더란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메인보드를 이제 수리를 앞으로 좀 하겠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지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가격들은 이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포스트카드 사용 예를 한번 동영상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메인보드죠, 이거는. 네. 쭉 이 스타트업 처리 루틴이 진행되는 값이 16진수 00 값이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지금 화면에 장치 이상이 없다는 어떤 신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걸 점검을 했다 하고 나오고 이제 부팅제겠죠. 이거 고장보드예요, 고장보드. 전원은 들어갑니다. 부팅에는 동작되는데 지금 딴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팅이 안 됩니다. 이 값이 노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바이오스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따로 이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건 아까 말한 그 포스트 카드가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보드를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렇게 요런 것도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뭐 전반적으로 메인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제너럴한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뭐냐면 컴퓨터 인터페이스 회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갈 건데, 이제 그 메인보드는요 특히 이제 바이오스는 제조사에서 공개를 하지만은 회로도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회로도를 가지고 공부한다는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뭐냐면은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IO 칩에 대한 그 회로도인데요. 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이 회로도가 있는데 요걸 뭐 예를 들어서 잘 못 찾는다면 참조용으로 뭐 쓰는 거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찾아가지고 한다. 이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은 그냥 참조용으로 뭐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다 보면은 뭐 해당 모델에 대한 것이 간혹 올려져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뭐 아는 사람한테 어떤가 해서 뭐 내가 샘플 하나 올려드리긴 하겠지만은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수리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한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이 기능들이 우리가 보통 뭐 전원 에러, 부팅 에러, 바이오스 에러 이렇게 쭉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알고 그게 어디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걸 알고 그걸로 찾아가는 게 낫지, 이 회로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설계한 사람도 알겠지만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서 한다는 것은 에이씨 메인보드 하나 사고 말지 뭐 이걸 수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참조용으로 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뭐냐면 바로 보드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뷰어란 제조사별 메인보드 회로도는 비공개 사항이며, 메인보드 회로도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복잡한 회로도를 보고 관련 회로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메인보드 구성 요소인 전원 관리 회로, 부팅 회로, 바이오스 회로, 시모스 회로, 클럭 회로, 리셋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의 기본 개념 이론을 바탕으로 보드뷰를 활용하여 연관된 회로를 검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보드뷰는 인수의 회로 기판, 해당 구성 요소, 사용된 신호, 테스트 포인트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 유형이며, 이러한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보드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드뷰어는 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보드뷰어는 뭐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델이 H110 HDV라는 에즈라 그 메인보드인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구조가 똑같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회로가 어디랑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파워온 버튼, 파워온 이 전압이 얘가 딱 220V AC 코드를 꽂으면은 얘가 어디랑 연동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지금 16번 핀이죠? 16번 핀이면 녹색 단자를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파워온 전압이 들어온다 그랬죠? 220V만 인가하게 되면, 그럼 얘가 어디가 연동되어 있냐? 여기를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쭉 보면요, 이 IO 칩에 33번 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뭐 저항도 있고 뭐 그러죠. 요거 통해서 얘랑 바로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5V 이 지금 파워온 신호가 여기로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뭡니까?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파워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겠죠? 얘는 33번 핀으로 들어갑니다. 33번 핀으로 동작되면 얘가 0V로 떨어져서 얘 0V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드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회로도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이게 지금 봐도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요런 게 있다는 거 소개하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로 해석 들어갈 때 그때 정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드뷰어를 이용해서 연관회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파워온 시그널, PS에서 나온 파워온 시그널이 어디랑 연동이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S에 220V 전원을 꽂게 되면 우리가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워온 전압이 나온다 그랬죠. 그때 우리가 파워온 버튼 누르게 되면 뭡니까? 이 파워온 트리거 신호가 이제 이 보드는 IO에서만 작업을 해요. IO에서 들어가서 IO에서 다이렉트로 이 파워온 단자 있죠? 녹색 단자를 0V 전위로 떨어뜨려서 메인 전압이 기동해서 쭉 메인이 나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회로도를 찾기도 어렵겠지만 보드뷰가 있다면 보드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16번 단자죠. 여기 보면 나오네요, 16번이라고. 찍었을 때
얘가 어디랑 연동이 되는가를 쭉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칼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얘를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하지 않고 바로 여기 IO 칩이죠. 이게 IO 칩에 여기 보면 요게 32번 단자예요. 32번 단자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자, 그러면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부팅해를 동작시켜야 되잖아요. 자, 파워온 단자를 눌렀을 때 파워온 단자는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본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은 프론트 패널의 그 파워온 핀이잖아요. 여기 나오죠? 여기를 눌렀을 때 여기 어디랑 연동이 되느냐 보면 쭉 보면 여기 C하고 R을 통해서 저항을 통해서 여기 30 몇 번입니까? 2번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32번 단자. 32번 단자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지금 33번에 있던 여기랑 연결될 때는 요거를 0V 전위를 맞춰서 이쪽으로 공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도보다는 보드뷰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보드뷰를 좀 참조해 가지고 하는데 이 보드뷰라는 또 이 파일을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좀 자료를 모아서 우리 이제 그 공식 카페에 공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있으면은 이제 이걸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좀 좋은 사이트라든가 좋은 자료들은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카페는 누굴 차별하고 그러는 카페는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서로 모르는 거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유하는 카페로 저는 만든 거지 서로 뭐 더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런 카페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것과 같이 그런 자료라든가 좋은 사이트가 있다면은 좀 우리 공식 카페에 링크를 좀 많이 걸어주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그래서 같이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어떤 기반을 만드는 것이 좋은 카페를 만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드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구글링에서 보드뷰 그 파일들을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유도 하시고 또 그거 가지고 한번 회로도 찾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특정 모델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요. 그 파일들을 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메인보드에 대한 아주 제너럴한 기초적인 사항,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 기초적인 사항을 먼저 알아야 디테일한 사항 들어갔을 때는 그때 그 내용이 여기에 연장선에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뭐 어떤 그 회로 해석을 들어간다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너럴하게 얘기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그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회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회로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